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우리의 시야를 국제적으로 넓혀보겠습니다. 국내 뉴스, 국제 이슈 다 덤벼라. 지금은 글로벌 시대. 국제적 초크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군사위기 안보 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평론 스케일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임상훈 소장님. 네. 2주간 프랑스 출장 갔다 오셨는데요. 네. 가서 뭐 하셨어요? 뭐 이것저것 볼일 보고 했는데 네. 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럼 궁금해요. 예. 뭐 먹었는지도 궁금하고. 네. 뭐 먹었는지. 네. 네. 자, 프랑스 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거기 지금 밖에서도 의원님하고 얘기했는데 네.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가 예. 그 한국은 사실상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원래부터 여름에 더웠으니까. 아, 우린 엄청 느낀데. 네, 그런데. 아니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렇게 덥던 곳이 아니거든요. 프랑스 파리만 해도 집에 에어컨이 없어요. 없었어요. 선풍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많이 변했고, 근데 이제 그런 유럽 고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 안에 건물들이 네. 옛날 건물들은 내가 주인이라 하더라도 내가 마음대로 그런 걸 못 고치죠. 그래서 에어컨을 설치를 못 해요. 네. 근데 그게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아, 그래요? 앞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새로 짓는 건물은 에어컨을 달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계속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프랑스뿐만 아니라 그 스페인이라든가 이탈리아 이런 데가 너무 더워가지고 네. 그런 더위에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갑자기 닥친 그런 기후 변화에 따른 그런 그 피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김종대 전 의원님. 네. 해병대에서 안타까운 상병의 순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장관 뭐 도장 찍고 이거 확실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장병이 죽었는데 윗사람들끼리 서로 밑에 사람이 했다고 이렇게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까? 7월 30날 국방부 장관이 이제 해병대 수사단의 이첩 계획을 결재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의 국방위에서 며칠 전 나와가지고 얘기한 건 그때 확신을 갖고 결재한 게 아니다. 네, 확실치 않지만 뭐 그렇게.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결재 서류는 해병대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이 다 결재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 주요 지휘관들이 다 결재를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궁색해가지고 해명이 해명같이 안 들려요. 네. 그러면은 지금 더 한 가지 가장 제가 눈여겨본 건 뭐냐면은 지난주에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첩이 됐거든요. 네. 같은 군사경찰 조직입니다. 그런데 네. 국방부 조직으로 이첩이 됐는데 해병대 수사단이 해병 1사단장의 과실치사에다 오히려 혐의를 더해서 예. 그 직권남용까지 얹어가지고 오히려 더 무겁게 했어요. 네. 그게 중간 보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야 군사경찰은 국방부도 단호하구나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다 알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뒤에 최종 결재라고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될 때 다시 빠집니다. 사단장의 혐의 사실이. 아이고. 다시 빠집니다. 또 이것도 뭐 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외압 논란이라면은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이제 입건했던 이 부분에 대한 그 외압 여부보다 심지어 국방부 조사본부의 그 판단도 뒤집힌 이유가 뭐냐? 네. 이겁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은 이거는 뭐 아닌 게 아니라 단순히 국방장관이 그러면 조사본부 앞에서도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인데 네. 이거는 설명이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사망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한 달 이상 멈췄거든요. 아니 장병이 이 천사 같은 장병이 죽었어요. 근데 장병을 놓고 지금 윗사람들끼리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사망했는데 그 의혹이 많고 지금 바로 초동 수사가 중요한 시기에 한 달 이상 수사를 지체시켰다. 이 자체가 지금 상당한 직권남용이고 심각한 사태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지금 계속 분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국민 누가 보더라도 앞으로 경찰의 수사조차 신뢰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게요. 네.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채모 상병 앞두고
이 순직했는데 이거 지금 도리를 좀 다했으면 좋겠어요. 좀 자기 책임을 다하고. 왜 그러세요? 제가 윤승주 일병 사망 사건,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여러 사건에 이제 조사위원회도 가고 또 병영혁신위원회도 참여했는데 대부분의 사망 사건에 제일 중요한 게 초동 수사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때가 초동 수사 한 달을 이렇게 끌은 게 뭐냐면 이때 증거 인멸, 입맞추기 다 이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걱정됩니다. 예, 그 여지를 허락했다는 건 뼈아픈 대목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내일 1시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방류 기간은 30년이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이렇게 나섰습니다. 당장 일본 대사 초치해가지고 강력히 항의하고요. 안전하면 농업용수로 쓰면 될 것이지 왜 이러냐. 이거 반국가적이다, 반도덕적이다 계속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 좀 전에 그 진수희 전 장관님도 그런 유사한 얘기를 하시던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고위 공무원들은 그 일본 대변인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됐다고 해요. 그러면 당장 어떤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일본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서 검역을 굉장히 강화시킵니다. 네. 홍콩은 수산물 수입 금지에 나섰고요. 예,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금지까지도 필요 없어요. 네. 굉장히 그 검역을 아주 철저하게 해가지고 그 수산물이라는 게 싱싱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 중국에 있는 일본 식당들이 팔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왜? 그만큼 시간이 걸리니까. 예. 그래가지고 일본 그 수산물들이 사실상 그 중국의 그 모든 식당들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지금 이런 상황이 가고 있거든요. 네. 이거 뭐 하다못해 이런 조치라도 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공무원이면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게요. 후쿠시마 오염수는 윤재욱 원내대표는 오염수 4-5년 뒤에 나온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 오는 것도 걱정인데요. 일단 오염수가 오기 전에 일본 물고기가 올 텐데 이 그렇죠. 부분 지금 방역 이렇게 잘하고 있고 이것도 왜 일본산이라고 써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마 즉각 우리 요식업에 영향을 줄 겁니다. 이거는 국민들 정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오염수 방류는 현대 문명사에 전례 없는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한 번도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예. 지금 시작되고 있고 또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건에 그 수없이 많은 어떤 본질적인 문제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도 노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 대폭발이 왜 멈췄는지도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과학의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이 안전성이라든가 앞으로 그 장기간의 방류, 그 방류하는 동안에 오염수는 또 생성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방류를 이걸 30년에 걸쳐 한다 그러지만 방류한 만큼 오염수는 또 생겨나는데 그 뒤로 또 30-40년입니다. 네.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지금 이건 임시 방편으로 하는 방류에 불과한 건데 아직도 해결책 없습니다. 원래 이 오염수 방류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 폐로 작업이 언제 되느냐였어요. 예. 원자로가 지금도 불타고 있거든요. 그 불을 지금도 못 끄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오염수 방류했는데 이 원자로를 폐로 작업할 대책에 대해서는 토론조차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도쿄 전력이 그 당시 간 나오토 총리 시절인데 그때가 2011년에도 그 간 나오토 전 총리가 지금도 언론 인터뷰에 뭐라 그럽니까? 도쿄 전략은 끊임없이 나를 기만했다. 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도쿄 전략이 모든 데이터를 다 독점하고 있어요. 도쿄 다 전략에서 적정하고요. 지금 공개하지 않죠. 그러면은 너무 이 여기는 책임을 갖고 있는 이해 당사자인데 거기에 우리의 인류의 어떤 지성과 과학이 살아있고 또 협력해서 풀어가야 될 문제가 다 도쿄 전략이 독점해버린다? 이러면서
전례 없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지금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은 저는 오염수의 위기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정신의 위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신뢰를 가질 것이며 어떻게 국제 협력을 앞으로 하겠습니까? 네. 그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에 그 데이비드 정신 원칙에 보면은 태평양 도서국하고 아세안하고 협력한다고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한미일이 태평양 도서국하고 협력한다고 선언을 해놨는데 이 문제에 대해 태평양 도서국하고 무슨 협력을 했습니까? 오염수 방류한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했지. 그런데 말은 정신이라 그러면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그런 일본의 행태에 가담하는 순간 도서국과 협력이라는 정신은 없다. 그런 원칙이 어디냐. 네. 예, 이런 면에서 좀 저는 일관성을 요구합니다. 설명을 요구합니다. 윤근수님께서 오염수 반대하는 국민들이 모두 민주당 지지하는 것 아닙니다. 정치권에서 이런 착각 멈췄으면 합니다.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국민들은 좀 불안하고요. 환경적으로 꼭 바다에 버려야만 했을까? 이 생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렇게. 고려 항공 여객기가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3년 7개월 만에 처음 북중 노선 하늘길도 열렸습니다. 자, 지난번에 일본과 북한 좀 암묵적으로 저 물밑에서 만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통일부는 남북 대화 교류 협력 조직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 통일부가 전체 인력의 한 20% 가까운 80명을 일단은 인원을 감축할 예정이고요. 아이고. 그다음에 교류 협력과 관련된 부서들은 해체 수순에 들어갔고요. 그런데 이런 어떤 구조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로부터 네. 고강도 감찰을 받았습니다. 지금 징계 통보자가 엄청나게 속출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 양대 노총의 대북 지원에 대해 대북 그 접촉에 대해 가지고 왜 경고만 내렸냐. 과태료 정식으로 부과 안 하고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북한 방송이 뭐 매체에 소개됐는데 왜 사전 검토를 안 했냐. 네.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통일부 간부 하나는 감찰 조사를 받다가 실신에 쓰러졌다는 거거든요. 아이고. 예, 이런 기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차라리 통일부를 그냥 없애지 왜 이런 굴욕과 네. 이런 어떤 그 모욕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어떤 그 공무원들에 대한 앞으로 고강도 징계까지 예고하고 있는가. 네. 없애기 위한 전수순 아닐까요? 통일부 차라리 장관도 그렇게 하지. 예. 통일부 장관도 뭐 통일부에 대해서는 큰 애착을 보이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청문회에서 보니까. 그런데 이 통일부가 존속하는 어떤 정체성의 기반은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과 우리 헌법, 그다음에 그 어떤 평화 통일에 대한 어떤 기본 가치 때문에 그 부서가 존립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자유민주 통일. 그러면서 어떤 북한 정부의 붕괴 이런 것들을 통한 어떤 통일론으로 급격히 경도되다 보니까 통일부는 자기 부정을 하게 된 거예요. 일종의 어떤 나의 정체성, 내 존재를 부정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네. 이게 굴욕적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없애든지 하지 그거를 갖다가 마치 기독교 신자한테 불경외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거 너무 심한 말인데요. 네. 너무 심한데요. 그러게 설마요. 통일을 부정하는 거니까. 아유 뭐 그래도 통일부라고 하는 것의 본질, 업무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알겠어요. 대목이거든요. 김종대 의원님 그래도 너무 심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 그 노태우 정부 때만 하더라도 네. 통일부 부총리급이었습니다. 그렇죠. 같은 보수 정권에서도. 맞아요. 그런데 같은 보수 정권이라도 이렇게 다른가 싶을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 통일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외교부 무슨 한 국으로 만들든지. 지금 청으로 막 격화시킨다고 그래요. 안기부 무슨 국으로 만들지 왜 통일부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분단 국가의 특수성에서 만들어진 그런 그 부서라는 것이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그런 발상인 것 같아요.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그 검사 이시원 전 검사가 지금 공직기강 비서관이거든요. 간첩 예. 조작 서울시 간첩 조작했던 아이고 그분이 지금 저기 조사관 이제 가가지고 국정원이 했고 그때 기소했던 검사죠. 아이고 참 이분도 수사 많이 했어요. 맞아요. 네, 저도 수사 많이 했어요 이분이. 저는 그렇군요. 그렇게 잡아가려고 예. 그렇게 노력했는데 저는 무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한미일 정상회의 여기에서도 거의 대부분
대만에서 무력 충돌이 있으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개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한미일 군사 공동체로 이렇게 준 동맹으로 묶였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이거 큰 우려 지금 낳고 있는데요. 그 이제 정부에서는 동맹은 아니다. 왜냐하면 협정이 없거든요. 오커스라고 해서 그 호주, 일본, 미국이 참여하는 그 3자 군사협력체는 협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준동맹으로 보기도 해요. 네. 그런데 여기 협정이 없어서 또 공약에 어떤 권리와 의무도 없다. 이걸 네. 강조하면서 네. 그냥 정치적 공약을 했다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내용을 뜯어보면은 네. 한미일 삼국이 미사일 방어 훈련을 같이 합니다. 네. 그다음에 미사일 경보도 같이 실시간 공유합니다. 네. 대잠수함 훈련을 같이 합니다. 네. 이게 확장 억제에 들어가는 핵심 전력들이에요. 네. 핵심 내용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미사일 정보 그 공유라든가 잠수함 같은 경우 최고급 군사 기밀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동맹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동맹에서만 가능한 가장 높은 차원의 군사 협력입니다. 물론 협정은 없어요. 그래서 인도 태평양으로 이제 그 동맹의 어떤 군사 협력의 범위를 넓혀서 네. 남중국해와 대만이 들어갈 걸로 우리는 예상을 합니다만은 네. 그러나 이런 어떤 그 상황을 갖다가 단지 정치적 공약이라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진도가 많이 나갔다. 그다음에 저기 이미 미국은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의 대만 해협 위기 투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 차례 공언했잖아요. 예, 여러 차례 공언을 한 상태에서 평소에 군사훈련을 계속 같이 해가지고 인도 태평양 차원의 지역 문제에 개입하는 어떤 군사협력을 지향하게 되면 네. 자연스럽게 개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주한미군이 가는 거하고 우리가 거기에 개입하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건 우리가 부담이 제일 큽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변변한 상륙 전력이 없습니다. 우린 해병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본은 공격 미사일도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앞으로 갖추겠다 그러지만 우리는 많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전초가 될 수 있는 어떤 그 투입 전력은 압도적으로 대한민국이 일본보다는 많은 상황이고 또 주한미군에 대한 어떤 그 지원 역할도 훨씬 더 우리가 많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중국하고 더 가깝습니다. 네. 예. 이러면서 평택이나 군산, 오산 등지에 이제 미국이 전 세계 해외 미군 기지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현대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전력들이 한반도에 배치가 또 돼 있고 이러다 보면 연루의 위험은 매우 크다. 그런데 더군다나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대만 해협 문제로 반드시 충돌한다고 믿는 사고방식입니다. 그건 현재 우리 정부의 상층부에 그 믿음이 지금 확산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결정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 충돌이 있을 때 네. 지금은 뭐 미국하고 중국이 대만에서 언제 충돌하는지 날짜까지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2026년이라고. 아이고. 날짜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위기에 대한 감각이 현실 감각이 굳어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워게임 즉 가상전쟁 시나리오들이 아주 수시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어요. 우리 외교 라인이 너무 강경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주변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단 현상을 유지하는 이런 정책이 굉장히 그 균형 감각이 필요한데 오히려 현상 타파에 가깝습니다. 현상 변경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급격한 어떤 지정학적 변동이 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어떤 위험 이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우리 국가적 준비가 돼 있느냐. 네.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명확치가 않은 거예요. 네. 10년 넘게 망명해 있던 태국 전 총리 탁신 귀국날 수감 하루도 안 돼서 병원으로 갔더라고요. 근데 자신의 측근이 총리에 이렇게 선출된 날 이렇게 들어왔어요. 태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종의 그러니까 사실 처음부터가 그 전진당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네. 지난 총선에서 1등을 했는데 네, 압승해가지고 혁명적인 그 변화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안 됐죠. 진짜 압승했어요. 근데 네. 전체 국민의 38% 정도의 지지를 얻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그 푸아타이 그러니까 그 탁신계 정당이 28%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10% 이상을 그 압도적인 그 1등이 됐죠. 1당이 됐는데 근데 총리를 못했다는 이것도 굉장히
그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군부에서 지금 반대해가지고 네. 좀 그랬는데 의원직도 상실될까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위기에 있죠. 네. 그런 상황에서 그 푸아타이당, 그러니까 탁신 그 전 총리 당이 그 군부와 협조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네. 다시 이제 총리를 이제 배출을 했단 말이죠. 그 당에서.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태국 같은 경우가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지도 물론 있는 나라이지만 그 4년 주기로 쿠데타가 일어나는 또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아이고. 저는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쿠데타가 일어나지 생각밖에 안 들어요. 기껏 그 국민들이 그렇게 야당에다 그 표를 몰아줬는데 결국 하는 게 1당을 밀어내고 2당이 군부 세력하고 손을 잡고. 합쳐가지고 총리를 거기서 이렇게 만든다. 그러니까 11개 정당인가가 모여가지고 그러니 그 무슨 발전이 있나라는 그 참 한숨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 탁신 전 총리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5년인가 그 네. 외국 생활 하다가 결국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모종의 어떤 그런 그 군부와의 얘기가 있으니까 들어왔겠죠. 네. 그거는 뭐 그냥 합리적인 의심입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참 그 태국의 현재 정치도 좀 어두운 그 그늘이 너무 깊다. 참 이게 동아시아 정치가 지금 미얀마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사실 인도네시아도 군부에 그 아직까지 영향권에 있다고 봐야 되겠고 이게 뭐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부의 신직업주의라 그러는 건데 자기들이 국가를 책임진다는 이데올로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다시 귀환을 하고 있고 전반적인 민주주의 후퇴가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역행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훈센 아들이 이렇게 또 새 지도부 필리핀은 또 마르코스 대통령 봉봉 아들이, 아들이 독재자의 아들이 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독재 올드보이의 귀환. 그 올드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감옥으로 갑니까? 백악관으로 갑니까? 글쎄 그게 조금 애매하네요. 이게 지금 지지율로 가능성 다 있어요. 바이든하고 거의 막상막하예요. 지금 압도적이어서 뭐 TV 토론 난 안 할래. 공화당 후보들 난 저런 사람들하고 말 안 섞을래 이러잖아요. 이게 또 그러니까 가능해요. 그 경쟁자라고 우리가 그 한때 지목됐던 플로리다의 디센티스 주지사 지금 지지율 1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내에서 그렇게 보면은 트럼프하고 상대가 안 되죠. 트럼프가 2배 이상 앞서가고 있어요. 트럼프가 지금 떨어진 지지율로도 이렇게 앞서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여전히 뭐 아직은 트럼프의 공화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래서 아예 트럼프는 내가 뭐하러 저런 군소 후보하고 TV 토론하냐 해서 24일 날 열릴 TV 토론에 일단 안 나갑니다. 네. 그런데 미국 대선에서는 이런 어떤 공화당 변수도 있지만은 제3의 후보 변수가 또 나타나고 있어요. 네. 노라 아벨스라고 거기 제3 후보론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맨날 나와요, 맨날. 한국처럼 맨날 제3 후보론 네. 뭐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양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미국 유권자의 유례없는 반감. 비호감이 그 확산된 상황에서 혹시 이번엔 제3 후보가 뭔가 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진짜 그 실제 사법 처리될 적어도 그러니까 감옥에 가는 것보다도 그 선거에 나설 수 없을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그 보수 성향의 법학자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건데.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이번에 그 조지아주에서 리코법으로 해가지고 그 기소를 당하는 그런 위기인데 이 리코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서운 법이거든요. 네. 이게 연방 검찰보다도 더 이 조지아 지방검찰에서 지금 당한 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그래요? 이건 여러 가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수감이 되거나 처벌받으면 아마 그 혼란도 그렇죠. 아주 치명적인 그러니까 연방 검찰한테 당하면은 그냥 빠져나갈 수 있는데 네. 지방 검찰에 당한 이건 못 빠져나가요. 근데 옥중 출마도 할 것 같은데요. 출마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런 대선을 상상해 봤습니까? 아이고 머리가 아픕니다. 김종대 전 의원, 임상훈 소장님 감사합니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저는 물러가고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주진우였습니다. 여러분, 집을 살 때 이것저것 꼼꼼히 따져보는 만큼 땅을 살 때도 신중해야 한다는 것 아시나요?